말은 200분이지만 실제로는 300분이 넘을 것만 같은 시험 대비 4단원 영상입니다. 여러분 졸리겠지만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좀 길입니다. 길지만 여러분들 끈기를 가지고 교과서를 잘 펴서, 또 여러분들이 수업 때 들었을 때 필기한 내용들을 잘 펴서 비교해 보면서 열심히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봐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득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수업 때 열심히 안 들으신 분들 꽤 많잖아요. 꼭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시험을 잘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려우니까. 강조하지만 어려우니까. 교과서 133페이지입니다. 제가 많이 요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략도 할 거예요. 이미 수업에서 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럼 시작합니다. 16, 17세기 이후 영국에서는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민계급이 성장을 해요. 특히 이제 농촌에서는 중소지주층인 이 젠트리라는 중소지주층, 그러니까 귀족처럼 대지주는 아니야.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들은 그 영국이 의회 정치가 빨리 발전했잖아요. 얘네들은 일찍부터 의회 정치가 발전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의회가 있는데, 의회는 선생님이 양당,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상원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지주들. 그리고 이제 하원에 이 젠트리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게 중앙에서는 이렇게 하원을 차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거고, 지방에서는 뭐 치안판사라는 직책을 맡아서 지방 행정을 장악하는 뭐 그런 유력한 사회 계층으로 성장했던 게 젠트리예요. 근데 이 시민과 젠트리 대부분은 신교도인 청교도예요. 청교도. 종교개혁 했잖아요. 그쵸? 크리스트교가 갈라졌어요. 구교와 신교. 이 신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요? 루터와 칼뱅. 우리 1학기 때 한 내용이죠. 종교개혁. 그 중에 요 칼뱅 있죠. 칼뱅이 영향을 받아서 영국과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성장한 신교도들이 이 청교도예요. 사치와 쾌락을 제한하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한 사람들인데요. 이 대부분 젠트리 계층이 대부분 이 하원에 속해 있지만 청교도인이었다는 거,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바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교도 혁명입니다. 방금 그 청교도인들이 일으킨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의 하원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젠트리 계층의 중심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 찰스 1세와 제임스 1세, 요 두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잉글랜드 출신들이 아니에요. 잉글랜드 출신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 요 둘은 영국의 의회 정치가 발전한 그 잉글랜드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왜? 잉글랜드 출신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그 위에 아직 통일되기 전에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상황을 잘 몰라. 그래서 얘네들은 의회를 무시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교도를 탄압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영국은 종교 개혁을 이제 헨리 8세 때부터 했거든요. 그때 뭘 성립했냐면 영국은
기본적으로 종교가 지금 국교회예요. 그리고 국교회 수장이 바로 이 국왕들이에요. 얘네들 국교회겠죠. 얘나 국교회겠죠. 그렇죠? 그럼 모든 국민들이 국교회를 믿어야 되는데 이 청교도인들을 탄압을 해요. 신교도를.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얘네들을 탄압하고 의회의 권리를 무시해요. 오랜 전통을 무시하는 거죠. 왜? 상황을 몰라요. 얘네들이 영국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잘 몰라. 영국의 상황을 몰라. 그래서 의회가 청교도 탄압과 권리를 무시하니까 권리 청원을 제출합니다. 권리 청원. 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는 국왕이 국민에게 세금을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은 불법으로 체포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을 거론하면서 의회의 권리가 이것이다. 잘 봐두세요. 의회의 권리는 이겁니다.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거였어요. 문서예요, 문서.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 얘기했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게 이 의회의 주장이었어요. 주장. 이런 내용의 권리청원을 제출해요. 찰스 1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권리청원 승인하죠. 그 승인을 받아요. 근데 곧 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한동안 소집을 안 해요. 왜? 의회가 어차피 소집을 해봤자 자신의 하는 모든 거에 태클 걸 거라 아는 거야. 승인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를 다시 소집을 해요. 근데 이제 의회는 세금 부과에 반대하면서 국왕의 실정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했죠. 이때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을 하니까 의회도 무력으로 맞서기 시작해서 내부 전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의회파와 그리고 왕을 따르는 왕당파로 나뉘어서 내전이 발생해요. 내부 전쟁이 발생한 거죠. 의회파를 이끌었던 건 이제 크롬웰이에요. 이 사람이 크롬웰이죠. 네. 그래서 크롬웰의 의회파가 왕당파 군대를 격파한 후에 자 여기 이게 뭐야? 단두대죠, 그죠? 여기에 목 덜랑덜랑 찰스 1세를 어떻게 처형시켜요. 그 왕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세웠어요? 공화국을 수립했어요. 왕정이 끝나고 공화국을 수립했어요. 누가? 그리고 의회파가. 그리고 이 크롬웰이. 근데요, 이 크롬웰은 이제 왕당파의 거점인 아일랜드를 정복했고 항해법을 제정해요. 항해법은 영국과 교역하는 나라에서는 영국과 영국 식민지의 배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률인데 이거는 당시 이제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고 있던 네덜란드를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매우 반발을 하죠. 이 항해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수송 이건 영국이나 상품 생산국의 선박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지들 배로 이용했으니까 계속 이걸로 돈을 벌고 살았던 거야. 네덜란드는 중개와 개 차이는 제가 분명하게 1학기 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모르겠으면 찾아보세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의 그 중개자랑 비교를 해보시던지. 알겠죠?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아까 위에 얘기했지만 청교도 윤리 사치를 금하는 그러니까 사치와 쾌락을 제한하는 엄격한 금욕주의거든요. 이러한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독재 정치를 실시합니다. 항해법 제가 여기 썼군요. 그래서
항해법을 제정해서 뭐 대외 무역을 확대했고 청교 논리를 세운 독재 정치를 했고 결국 이 독재 정치 때문에 국민의 반감을 샀죠. 그래서 크롬웰이 죽은 후에 왕정이 다시 부활을 하니까 바로 찰스 2세가 왕 위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 찰스 2세가 왕 위에 올랐어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 이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또 어떻게 했냐 이제 그거 봐야 되겠죠, 그죠? 찰스 2세와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똑같아요. 또 의회를 무시해. 그 전제 정치를 해요. 전제 정치가 뭐야? 황제의 지배 체제예요. 황제 말이 곧 법이다. 막 이런 국가를 완전히 자 황제의 중심으로. 근데 이제 이러한 의회 무시와 전제 정치를 또 겪으니까 결국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를 합니다. 그 제임스 2세 딸 메리가 이제 시집을 갔었죠. 근데 거기 남편인 윌리엄을 같이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소환해가지고 공동 왕으로 앉혀요. 근데 허수아비 왕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의회가 주도해서 데리고 왔죠. 그리고 바로 뭘 줘? 문서 줘. 서명해 너. 너희들 왕 됐잖아. 근데 너희들 여기 서명해.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 그래서 이 권리장전을 승인했고 이 권리장전이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토대를 마련했어요. 지금의 영국을 딱 만들어준 게 이 권리장전 이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겠죠? 명예혁명은 왜 명예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임스 2세가 프랑스로 도망을 가.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 명예혁명. 그러니까 지들 딴에서 명예로운 거예요. 피 안 흘렸잖아. 프랑스랑 저 미국이랑 좀 달라. 혁명이. 그지? 그런 면에서 명예혁명이라고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네, 권리장전 승인받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이제 17, 18세기 영국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얘는 양원당에 항상 두 원이 있어요. 상원, 하원.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 병합하고 식민지 확대해서 대영 제국이 됐다는 거. 뭐 그 뒤에 제가 그저께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 책임제가 실시됐다는 거. 뭐 그런 네. 지금의 영국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빨리 끝납시다. 미국 혁명. 자, 미국 혁명은 17세기부터 종교적 이유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청교도들은 탄압을 받았단 말이죠. 국교회가 아니라 신교도를 이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이주를 했어요. 영국인들이 거기에서 13개의 식민지를 만듭니다.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영국의 식민지인 거예요. 식민지인들은 영국의 간섭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치적이었어요. 매우 스스로 알아서 통치를 해. 근데 영국에 이제 내가 그때 몇 세라 했니? 조지 몇 세라고 했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영국 왕이 프랑스랑 7년 전쟁으로 재정이 이 전이 아니야. 돈이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항상 뭐가 들어? 돈 들어. 재정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이 세금을 갑자기 그 간섭 하나도 안 한 새끼들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돈 필요하니까 이 13개 식민지에다가 갑자기 세금을 졸라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를 하네. 그죠? 인지세 뭐예요? 각종 문서, 신문, 학위증서, 심지어 변호사 자격증 이런 데다가 다 인지를 사서 붙이게 했어요. 인지 도장 같은 뭐라고 해야 돼? 나는 도장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세금을 하나하나 징수를 다 해요. 그러니까 아주 종이짝에는 다 세금이 분다 보시면 돼. 거기다 이제 차세, 차 좋아하는데 차세. 그 카 말고 티, 그죠?
티에다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 식민지인들이 매우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주민들이 뭐라 그래? 우리는 왕이 없잖아.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며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저항이 어떤 걸로 이어진다?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어진다. 자, 말씀드리면 차는 티입니다. 티. 보스턴 티파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자, 요 원주민들로 이제 위장해가지고 식민지인들이 그 영국의 차를 다 이 바닷가에다 버렸어요, 그죠?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했죠. 아마 이 바다가 찬물로 우려졌을 거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그래서 이 보스턴 항구를 봉쇄해요. 그리고 식민지인들을 탄압을 하죠. 그러니까 식민지인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대륙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뭐 해? 이제 우리 뭐 하자? 영국 상품 불매 운동하자. 대표적으로 이거 말고 또 제가 얘기한 게 뭐 있죠? 하여튼 있죠. 근데 이제 비폭력이었어. 비폭력이었어. 근데 이게 뭐 먹혀? 안 먹히지? 그죠?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은 제2차 필라델피아 대륙회의가 열렸고, 이제는 어떻게 하자? 우리도 맞서 싸우자. 맞서 싸우자. 그리고 이제 뭘 발표합니까? 뭘 만들어요? 대륙회의를 열어서 식민지 대표들이 대륙회의를 열어서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죠. 총사령관을 임명해가지고 1776년에 이제 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쟁에서는 유럽의 여러 나라, 그러니까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이러한 국가들이 영국에 압력을 가할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영국을 항상 견제하고 있던 애들이 있죠. 근데 프랑스는 아직 이때 영국이랑 아직은 친한 관계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식민지인들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독립시켜야 새로운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도와줘서 여러 나라 지원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결국 영국과 파리 조약을 맺습니다. 파리에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1789년에 민주공화국 미국이 수립되죠. 자, 아메리카 합중국의 탄생이죠. 아메리카 하는 건데요. 독립 후에 각 주의 대표는 연방제도에 의한 그 헌법을 제정해요. 이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원칙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주권, 재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행정, 입법, 사법권을 나누는 무엇? 삼권 분립의 원칙. 이 두 가지는 제가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최초로 이제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을 했고요. 이 미국 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독립 이후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지배했던 지역들을 사들이거나 넘겨받으면서 이후에 이제 서부 개척까지 이루어집니다. 서부 개척 이쪽으로, 그죠? 서부 쪽으로 개척을 해요. 왜냐면 처음에 일로 왔잖아. 이쪽 영국에서 대서양 타고 일로 넘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까지 서부로 개척을 하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원주민이 거주지에서 이제 쫓겨나고 희생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냥 이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발전을 볼 건데요. 19세기 중반 이제 미국은 산업혁명이 전개돼요. 그 영국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 영향받아서 산업혁명이 전개되는데 그때 경제가 발전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차이가 갈등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 게 내 3반에서 잘못했던 게 있던데 제가 남부를 라틴 아메리카로 설명했거든요. 잘못 설명했어요. 여기 북부 아메리카 안에서 이제 북부와 남부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북부. 북부 말고 일단 저기 남부는 대농장 경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면화와 담배 등을 재배했거든요. 이걸 그래서 영국에 수출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무역과 노예제를 옹호해요. 얘네들은 노예제 유지를 바라는 애들이야. 근데 북부는 얘랑 좀 달라. 얘네들은 이제 농촌이라기보다는 상공업이 발달해요. 상공업. 공장이 돌아간다니까. 상업과 공업이 그래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영국과 경쟁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호무역이 뭐예요? 보호무역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 너무 잘 기억. 수출은 늘려야 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해. 근데 수입은 적게 해. 이게 보호무역. 그래야 돈 벌잖아. 그죠? 이 보호무역 관세를 높여가지고 수입을 덜해. 그리고 노예제 확대를 반대했어요. 노예제 반대라고 할게요. 노예제 유지 원하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북부의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단 말이죠. 이분 대통령으로 당선되니까 남부의 7개의 주가 연방을 탈퇴해요. 남부는 노예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인데 링컨 대통령은 지금 노예제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남부의 7개의 주가 연방을 탈퇴하면서 남북 전쟁이 시작됩니다. 링컨 대통령 이후에 전쟁이 발발해요. 전쟁 초기엔 남부가 우세했단 말이죠. 그래서 북부가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이제 발표한단 말이에요. 선언을 해요. 1863년 1월 1일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미국 내전의 중요한 목표가 노예제를 없애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서 이 선언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북부를 유리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인구와 자원이 우세한 북부가 반격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노예 해방을 지지해줬거든. 그지? 이 부분. 그지?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이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게티즈버그 전투로 북부가 승리를 합니다. 이게 1865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게티즈버그 연설이 있죠. 신의 축복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이 남았다는 점. 그 최대 공업 국가로 이제 성장을 해요.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의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중공업 발전해요. 철도 공사도 활발하게 진행해서 여기 대륙횡단 철도를 깔기도 했고요. 보호무역 정책도 했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 그러니까 미국 언제든 우린 웰컴이 언제든 환영해.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옵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민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노동력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돈 벌러 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전국 각국에서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 다 모이니까. 그래서 이 이민자들 자체가 값싼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빨리 크게 산업에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하는 미국이 되었다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이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배경. 어떤 모순 있었죠? 프랑스는?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설명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구제도의 모순이 있었어요. 1신분과 2신분, 3신분이 있었죠. 지금 이 그림이 풍자화잖아요. 그죠? 이 그림은 풍자화예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 1신분을 태우고 있고 2신분을 태우고 있는 3신분이죠. 3신분은 1, 2신분은 고위 관직과 토지를 독점한 새끼들. 근데 이 새끼들은 큰 특권이 있어. 그 특권이 뭐예요? 얘네들은 무슨 특권을 노리고 있었죠?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의 특권이 얘네들한테 있었어요. 아니, 토지, 재산 제일 많고 높은 관직해서 국가의 운영, 그러니까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는 새끼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제3신분 평민은 일단 정치 참여에 대한 기회 제한도 없어요. 근데 무거운 뭘 내야 돼? 얘네들은? 무거운 세금. 얘네들은 세금을 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수많은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 세금을 내고 있는 건 제3신분이야. 근데 얘네들한테는 정치에 참여할 기회도 안 줘요. 이게 무슨 모순이냐 이게. 세금을 제일 많이 낸 애들이 정치 운영에 정치 참여를 해야지.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황에 이제 불만도 있죠. 근데 이런 구제도의 모순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혁명의 영향도 있었고요. 계몽 사상이 확산돼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가 그냥 이대로 그 일신분한테 왕한테 당할 일이 없는 거다. 이제는 봉건 질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 냄새나는 옛날의 이러한 모든 체제들을 다 타파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일이 터지는 거예요. 왜? 루이 16세는 계속된 전쟁이랑 지가 사치를 많이 했어. 궁궐 안에서 진짜 사치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국가에 돈이 없어.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이 3신분들, 대표들이 모이는 3신분회를 소집해요. 총 1, 2, 3신분이 모이는 소집해. 3신분회를 소집해. 각 신분은 근데 회의의 표결 방식을 두고 대립을 해요. 왜? 신분별 표결 방식이 부당한. 자,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1, 2신분은 프랑스 전체 국민 중에 2%밖에 안 돼요. 자, 3신분은 몇 프로예요? 그러면 98%예요. 그럼 이제 3신분에 모였어도 지금 인원이 많은 건 여기야. 근데 신분별 표결이란 건 뭐냐면 특정 주제를 놓고 찬성하느냐 반대해요 이러면은 이렇게 하자. 자, 진짜 이렇게 했어요. 자, 주제가 뭐였냐면 돈이 없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1, 2신분이 3신분이 1, 2신분에게도 세금 걷어라. 요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인데
반대는 당연히 어떤 신분? 1, 2신분이지. 그것도 내고 싶겠어? 지금까지 안 내고 살았는데. 그 여기는 벌써 2대. 자, 산성은 뭐야? 3신분이야. 그 얘네 신분 하나. 얘네 2신분이 다. 그 2대 1이야. 근데 사실상 인간이 많은 건, 그러니까 대가리 수가 많은 건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응?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뭘 하자 이제 신분별 표결이 아니라 다수결로 그 다수결 그러니까 머릿수로 하자. 머릿수 하자고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걸 당연히 해주냐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면서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뭘 만드냐 이제 국민의회를 결성해요. 이제부터 이제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루이 16세가 상신분에 소집했죠. 근데 신분별 표결 방식이 부당하다고 이제 국민의회 구성했죠. 그죠? 근데 국왕이 이제 국민의회를 탄압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일단 테니스 코트에서야 국민의회를 만들고 헌법 제정 요구해요. 근데 헌법 만들어 줄 때까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줄 때까지는 우리는 해체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의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귀족들 왕이 맨날 즐기던 그 운동의 그 경기장에 모여서 서약을 해. 우리는 해체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누가 탄압을 해? 국왕이 탄압을 해. 그러니까 어디를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어디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요. 여기는 구제도의 상징이고 황제 그 왕이 다스리던 압제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찍어 눌렀죠. 이걸 압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습격을 합니다. 무기도 빼오고 뭐 이런 거기 있는 사람들 뭐 꺼내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자, 이 국민의회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 혁명이 농민들로부터 이제 영주의 성저택 이런 데 습격하고 본건문 아직 농노가 있었던 시기니까 얘네들은 프랑스는 농노가 아직 있어서 좀 본건문서 그러니까 노비문서 이런 걸 불태우기도 하고 국민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봉건제 폐지를 선언해줘요. 그 혁명의 기본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권 선언. 근데 이제 뭐라고 풀네임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네, 요거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느낀 국왕 시기가 그 누구야? 루이 16세 이 시기가 국외로 탈출하다가 내가 얘기했죠. 국외가 어디야? 오스트리아야. 왜냐면 와이프가 어디 사람이야? 오스트리아 사람이야. 누구야? 마리 앙뚜아네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화했을 거 아니야 아빠한테. 아빠가 왕인데 그래서 아빠 나 지금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 남편이랑 넘어와. 그래서 국외로 탈출하려다가 체포가 돼요. 걸렸어 기차역에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더 화가 나. 걔네들 끌고 이제 가 파리로. 그 후 이제 국민의회는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어요. 왕이 도망가다 걸렸는데 이제 더 이상 뭘 하겠어. 그래서 이제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헌법을 제정했으면 국민의회에는 이제 해체해야 되는 거야. 여기 얘기했잖아. 헌법 제정 요구했던 거니까. 그렇죠? 이제 헌법이 제정됐으니까 입법의회예요. 입법의회. 근데 말하자면 근데 이 헌법은 막상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어요. 입법의회는 혁명이 번질 것을 두려워했던 맞죠?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리아의 왕이 불안해. 그리고 그 옆에 그 위에 프로이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제 나중에 알죠? 독일 되는 애들. 네, 프로이센 얘네들의 이제 불안감이 이 혁명의 분위기가 괜히 우리로 넘어오면 우리도 큰일 나겠다. 지읒되겠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위협하니까 전쟁 선포를 합니다. 거듭된 패전과 물가 상승으로부터 파리 시민들이 과격해져요. 점점. 그래서 왕궁을 습격을 해. 그 왕권이 결국은 정지가 됩니다.
입법부에 대신 이제 뭐가 들어서냐? 국민공회가 들어서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공화정을 선포해. 왜? 누구 죽이거든? 루이 16세를 처형하거든. 그래서 공화제와 보통선거를 담은 헌법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792년인데 여러분들 연도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잘 순서를 잘 외워봐요. 국민공회가 공화정 선포하고 급진파의 주도로 그 제가 이거는 얘기했죠. 여러분들 얘기했죠. 좌파, 우파 이 유래 이게 자코뱅 급진 우파가 지롱드 온건. 근데 이제 얘네가 이겼다 그랬어. 그렇지? 얘네가 이겼다 그랬어. 그래서 이 급진파의 주도로 루이 16세가 처형된 거예요. 지롱드파는 루이 16세 처형한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입장이죠. 이 국민공회는 공화제와 보통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한 거예요. 새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급진파의 대표자 이제 누가 나와요? 로베스 피에르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뭘 해요? 공포 정치를 합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을 처형을 해요.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 처형을 한다고요. 그리고 귀족의 토지와 국유지 이런 걸 다 몰수하고 분배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칭찬받았다 치지만 공포 정치를 했어. 불만이 있으면 비판을 하면 바로 이제 막 다 이게 단지대로 딱딱딱딱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공포 정치 시기에 국내의 반혁명 세력을 처형하기 위한 뭐 공안위원회도 설치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재판하는 혁명 재판소도 설치하고 그래서 이 공포 정치가 지속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어요. 그래서 온건파 이 지롱드가 얘 지금 자코뱅이 로베스피에르가 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온건파 애들이 처형을 해. 그래서 공포 정치가 중단되고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가 들어섭니다. 총재 정부가 들어서요. 근데 총재 정부는 국내 혼란 지속이라고 하는데 식량 문제랑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도 못해요. 반란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무능함의 극치야. 무능해. 무능한 새끼들이야. 그걸 보고 있던 한 사람 누구 얘기했어요 제가? 누가 얘기겠어요? 총재 정부가 스스로 못하니까 대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래서 영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뭘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 누구? 나폴레옹이죠. 총재 정부를 그래서 무너뜨리고 자기가 통령 정부, 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개혁을 추진해요. 국립은행을 설립했고 국민교육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해요. 나폴레옹 법전은 왜 중요할까요? 나폴레옹 법전은 법 앞에서의 제가 이미 여러분들 다 했을 거예요. 법 앞에서 평등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국가가 마음대로 내 사유재산을 뺏을 수 없어. 이유 없이. 이러한 등 프랑스 혁명의 성과가 반영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법전에. 그래서 이 법전은 전 세계 시민법의 기초가 되고 지금도 이게 각 국가들의 뭐랄까 민법에 제가 알기로 그렇게 같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자유평등의 이념과 자유재산 원칙이 반영된 나폴레옹 법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언어도 통일하고요. 그리고 도량령을 통일하기도 했어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많이 했죠. 이 사람이 개혁을 추진했어요. 국민들의 사랑을 받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요. 국민의 지지가 높아져요. 그래서 국민 투표로 자기가 이제 황제같이 됩니다. 제정이 됐죠. 프랑스가 갑자기 공화정이 아니라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황제같이인 이후에도 대외 전쟁을 계속해요.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나폴레옹이랑 싸우는데 나폴레옹이 대부분 정복하는데 대부분이지. 영국만 제외. 영국이랑 어디에서 칼레전에서 졌거든.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영국의 이순신 누구? 넬슨 제독. 잠깐만. 칼레가 아닌 것 같은데. 칼레전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자,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트라팔가르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 영국 해군과 프랑스 및 스페인 연합함대가 벌인 전투인데 나폴레옹이 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지죠. 누구한테? 그 영국의 이순신 바로 누구? 넬슨 제독. 넬슨 제독으로부터 집니다. 영국한테만 져요. 그러니까 열받죠. 육지에서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다 격파했는데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했는데 하필 영국만. 그래서 이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려요. 근데 이를 어긴 사람, 그러니까 왕따 시키려고 했어요. 영국을 왕따 시키려고 해서 유럽 대륙의 어느 나라도 영국과 교역할 수 없도록 항구를 봉쇄한다는 법령인데 이걸 러시아가 싫은데 나는 꺼져. 러시아는 나는 계속 할 거야. 영국이랑 무역할 거야. 이러니까 이 새끼가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러면서 다시 동맹을 이게 러시아 원정에 나서죠. 러시아 원정에 나가는데 이제 막 동상 걸리고 추워 막 하필 또 시베리아 초원에서 그치? 여기 실패를 해.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이 또 다시 결성을 해요. 동맹을 나폴레옹을 끝장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실패하고 몰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이 결국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여기저기 전파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혁명의 이념인 자유주의가 확산됩니다. 자유주의가. 또 민족의 단결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지배,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는 민족주의까지 같이 발전하는 거죠. 민족주의 의식이 딱 트기 시작해요. 확산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엄청 확산했잖아요.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이 유럽 각 국가가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어디에 모이냐면 빈에 모여요. 그래서 유럽 질서에 대해 논의. 왜냐면 나폴레옹이 지금 여기저기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거든. 이제 그게 빈 회의예요. 빈 회의인데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 그러니까 재상 메테르니히 주도로 빈 회의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 유럽의 영토와 정치 체제를 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회복하자,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합의를 해요. 그게 빈 체제예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거 다 탄압해요. 안 그러면 이제
똑같이 프랑스 혁명 때처럼 이제 왕 죽고 이제 새로운 막 국가 건설한다고 난리 치거든.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민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지만 이 빈체제 아래에서 철저히 탄압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나서니까 영국이랑 러시아가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리고 유럽의 지식인들이 그리스의 독립전쟁에 가담하면서 결국 그리스는 이렇게 독립을 해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빈체제가 완벽하지 못했던 거죠. 완벽하지 못했던 겁니다. 빈체제로 왕정이 다시 부활해서 프랑스 혁명 이전이면 결국 다시 왕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부활해서 프랑스도 부르봉 왕조가 부활했어. 여기에 샤를 10세라고 했죠. 왜? 10세니까 이 새끼는 의회를 해산해요. 어렵게 차지하는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통제해. 자유를 억압해.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세력과 파리 시민들이 이 국왕을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뭐라 해? 이펑 군주정이 수립된다. 이펑 군주정, 이펑 군주제라고도 하죠. 이펑 군주제가 수립돼요. 이게 7월 혁명입니다. 1830년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프랑스가 또 산업혁명이 영국에 이어서 이제 영향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노동자의 수가 엄청 증가했어요. 근데 7월 혁명이 노동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7월 혁명으로 이렇게 수립된 이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된 그 왕정은 노동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유한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요 선거권을 확대해달라.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세금 내는데 왜 우리한테는 선거권을 안 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납세액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했어. 세금을 얼마 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선거권 확대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2월 혁명이 일어나요. 2월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왕정 폐지가 되고 뭐가 수립돼? 공화정이 수립돼요. 공화정이 수립돼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러한 혁명 때문에 메테르니가 결국은 추방돼요. 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더욱 확산되거든. 빈체제가 무너지고 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바로 바로 이 뒤에 있는 이탈리아, 독일 통일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그 전에 잠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을 볼 건데요. 영국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의회가 주도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법률도 계속 새로 제정하고 시대에 맞게 자유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어. 조금씩. 그리고 국교회를 믿지 않는 카톨릭 교대에게 차별을 했었는데 그 차별도 폐지를 하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됐어. 얘네는 종교의 자유. 자유가 인정된 거죠. 그리고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곡물법,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던 그래서 보호무역 때문에 만들어졌던 국내 지주를 보호한 법률. 근데 국내 지주들이 만든 이 곡물이 비싸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해외에서 수문을 수입한 거는 그래도 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곡물법을 이제 폐지를 하고요. 그리고 항해법 전에 그 네덜란드 그 중개무역 못하게 그 항해법도 폐지하고요.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요. 또 공장법도 만들어. 공장법 그 어린 아이들이 계속 노동 시간이 너무 길었잖아. 어린 아이들인데 막 쉬는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 노력을 했어. 근데 여전히 뭐가 안 돼. 선거법이 안 돼. 선거법 개정이 안 됐어.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도시의 상공업 계층까지 선거권 확대라는 제1차 선거법 개정을 해요. 1832년에. 근데 이걸로도 선거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노동자들은 없어.
그 노동자들이 열받아. 1차 개정하는데도 열받아. 그러니까 뭘 발표해? 인민헌장을 발표해. 인민헌장을 발표해. 정치적 권리를 얻기 위해서. 지들의 요구사항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어? 차치스트 운동을 했어요. 요구가 뭐예요? 21세 이상 남성의 선거권. 내가 아직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 계속 이어져요. 여성은 아직 없어. 이거 차별이야 아직. 지들이 이거 인민헌장에 쓴 내용인데 지들은 아직 그 여자 차별해. 근데 일단 비밀투표제 하자 이제는. 그렇지? 그리고 의원 출마제 재산 자격을 운운하니까 이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나갈 수도 없어. 출마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없애버리자. 재산이 없어도 의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부패 선거구가 있었어요. 1차 선거법 개정 때 부패 선거구 없앤 거거든. 내가 얘기했지만 아니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인데 거기서 국회의원을 왜 뽑냐 이거야.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100 응? A, B 동네라고 했을 때 A 동네는 사람이 100명 살아가지고 거기는 뭐 국회의원을 2명 뽑아야 한다지만 거기서 국회의원을 1명 뽑아. 근데 그거보다 그 옆 동네는 3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의원을 2-3명 뽑아? 이거는 썩은 선거구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부패 선거구도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른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설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선거권 확대를 해주긴 해요. 그래서 1928년이 돼서야 만 21세 이상의 남녀 평등 보통 선거권가 부여되죠. 최 5차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영국은 계속 점차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얘네들은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통일 운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탈리아랑 독일은. 자, 이탈리아 반도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주변 국가의 간섭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얘네들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샤르데냐죠. 샤르데냐. 샤르데냐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쓰냐? 사르데냐 사르데냐 왕국의 중심으로 통일 운동이 주도되거든요. 그 중에 이 사람이야. 자, 누구냐? 사르데냐 왕국의 총리 카보우르. 이 사람은 총리면서 산업 육성 및 군대 개편을 미리미리 해놔요. 이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제 생각에는 실용적인 정말 쓸모 있는 정책과 플러스 현실적인 정치 감각이 있었어요. 덕분에 이탈리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정세를 최대한 이용해서 필요시에는 프랑스나 적대국이었던 프로이센과 연합하는 외교정책도 했거든요. 결국은 1859년에 프랑스 나폴레옹 3세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에 맞서 싸워요. 그래서 중북부 이탈리아를 병합을 합니다. 중북부인데 이제 남부가 남았어. 남부가 없어. 오스트리아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중북부를 얻었는데 남부는 없어. 근데 남부는 누가 했냐면 이제 가리발디가 요 사람 가리발디 붉은 의용군인데 붉은 셔츠대 의용군이에요. 의용군 붉은 셔츠대를 거느리고 시칠리아와 남부의 나폴리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붉은 셔츠대에 함께했던 그 단원들이 이걸 왜 주냐고 점령지를 왜 주냐고 뭐라 했대요. 하지만 이 가리발디가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거는 우리 대회를 위해서라도 이 사르데냐 왕에게 주자. 그럼 이탈리아가 드디어 통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 지역들을 자기가 점령한 지역들을. 그래서
이탈리아가 통일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거기가 남았다고 했죠. 베네치아랑 교황령을 통합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통일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1870년이 돼야 완전하게 완성이 돼요. 자, 독일도 똑같습니다. 여러 나라로 분열돼서 얘네들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한 적이 없어요. 옛날 그 중세 시대에는 여러 나라 국가로 분열돼서 이제 따로따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독일을 이제 프로이센이 주도를 해가지고 통일 준비해요. 관세 동맹을 체결합니다. 관세 동맹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 내 여러 주권 국가들이 있어요. 독일 내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맺은 관세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내 상품에 대한 관세 있죠. 그거를 철폐 없애버리는 거야. 관세 매기지 말자고. 그리고 이제 진짜 통일 준비하는 거였어. 화폐랑 도량형 교통 통일.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통합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의회를 통한 통일 방안이 논의되긴 했는데 이제 이때 프로이센의 이제 재상이었던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되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이 사람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정말 중요. 이 사람 프로이센의 강력한 군비 확장, 군비를 늘려야 된다. 왜? 독일의 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로 해소했어. 철과 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철은 뭐예요? 철은 무기야. 피는 병력이야.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만들고 병력을 잘 훈련시켜서 뭐 해야 돼?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이게 철의 정책이야. 군비 확장 정책 추진. 그리고 외교 정책 정말 잘했어요.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결국 오스트리아랑 싸워요. 북독일 연방 결성했고요. 도와줬던 이 프랑스랑 또 전쟁을 해요. 남독일 통일하면서 독일 제국이 만들어져요.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 잘했던 사람, 그리고 군비 확장 정책인 철형 정책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오직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독일이 현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눈여겨보아야 할 게 군비다. 그래서 저 143쪽에 인물 속으로의 거기 별표쳐 넣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힘을 모아 국가를 튼튼하게 만들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독일의 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러시아의 개혁인데요. 러시아는 매우 후졌어요. 후진 국가 러시아. 막상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과 전쟁을 막 해봤단 말이야. 제가 막 그때 얘기했죠. 러시아 애들은 우물안 개구리였어. 그걸 잘 몰랐어. 근데 이제 젊은 이제 장교들이 전쟁 나갔다가 다른 나라를 봐본 거지. 봤는데 우와, 우리나라랑 너무너무 달라. 그죠? 너무너무 다른 거를 보게 됐어요. 아, 우리나라가 정말 후졌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뭐였던 거야?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도 영향을 받고 직접 본 것도 있어서 이제 얘네들이 와서 다시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전제 정치 이제 황제가 하는 정치 끝내자. 입헌군주의 하자. 농노제 언제까지 농노제? 다른 나라는 농노제가 없는데 이런 폐지를 요구하는 임시정부 선출하자는 막 이런 선언을 하는 게 얘네들 데카브리스트의 난이에요. 청년 장교들의 봉기. 근데 니콜라이 1세가 그 진압을 하고 더 강화시켜. 전제 정치들. 지가 하는 정치를 강화시켜. 그리고 오히려 영토 확장을 위해서 얘네들 너무 추운 땅에만 있죠. 그래서 항상 얘기했죠.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남하 정책 추진을 하고 결국 오스만 제국이랑 싸워요. 영토 확장시키려고 하다. 근데 이 크림 전쟁에서 어떻게 패배를 해요. 패배한 다음에 이 정말 후졌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후졌구나 해서 니콜라이 1세에 이어서 알랄리 그러니까 알렉산드로 2세가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농노해방령 이런 개혁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큰 효과가 없어. 러시아의 현실에 절망한 지식인들이 브나로드 운동을 해요. 민중 속으로. 지식인들이 농민들을 뭐 하자? 계몽시키자. 근데 이것도 성과가 없어. 결국 알렉산드로 2세가 어떻게 됐어요? 암살당했어요. 개혁을 추구하는 급진자들. 그래서 암살당한 후에 러시아는 다시 알렉산드로 3세 때 전제 정치가 강화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개혁, 이 전제 정치만 강화되는 꼴만 보여줬어. 암살돼가지고 자유주의가 타났다가 뭐 하는 거야 대체, 그지? 자, 이러한 자유주의 민족주의 영향을 받은 건 뭐 바로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여기 북아메리카가 아닌 요 남아메리카 있죠. 라틴 아메리카 얘네들도 영향을 크게 받아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멀로 선언이 있었어요. 멀로 선언. 1823년에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이나 식민지 건설, 그러니까 유럽의 간섭,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 이 새끼들아. 식민지 건설 허용하지 않겠다. 선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을 주도한 거는 바로 크리오요예요. 크리오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에스파냐인들의 후손이에요. 여기 대부분이 다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이제 식민지거든요. 근데 그 식민지 본국에 있는 에스파냐 애들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여기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스파냐를 안 가본 에스파냐의 후손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본국의 차별에 대한 독립운동으로 나선 거예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리오요라고 보시면 돼요. 혼혈인들이에요. 에스파냐를 안 가본 에스파냐의 후손이죠. 거기서는 이제 IT 혁명 투생 루베르티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흑인 노예들이 프랑스에 저항해서 최초의 독립국을 건국했다는 거 IT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야 될 사람이 이제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를 에스파냐로부터 해방해서 대콜롬비아 공화국을 건립한 사람. 네, 시몬 볼리바르. 그 다음 페루를 독립한 산 마르틴. 자, 이 사람 볼리바르, 이 사람 산 마르틴. 그리고 이달고 신부. 멕시코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생산력이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사회 경제적 대변혁이라고 하죠. 자, 이 산업혁명은 어디서 먼저 시작하느냐? 영국에서 먼저 시작하는데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요. 배경이 5개나 있어. 첫 번째,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명예혁명 이후에 입헌군주제가 토대에 마련되면서 의회 정치가 완전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를 보지 않고 알아서 혁명이 돼가지고 그 뒤로 그냥 정치적으로 싸울 일이 없었죠. 국가적으로는 정치가 안정되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두 번째로 얘네들 모직물 공업, 얘네들 양 많이 키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양털로 이제 직물을 만들어서 그 공업 발달, 모직물 공업 발달로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를 많이 확보를 했죠. 그래서 국내외 시장 확대,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품을 팔 곳이 많았어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인클로저 운동. 이거는 그냥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있죠. 젠트리 또는 귀족들 있잖아요. 대지주 얘네들이 땅을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키울 땅이 필요해서 막 울타리 그러니까 땅을 토지가 별로 없는 그냥 일반 평민들의 땅에 울타리 쳐서 이거 여기까지 내 땅이야 해서 땅을 빼앗기 시작해요. 양모 사육지를 넓히기 위해서 그것도 그 나중에 이제 한 2세기 지나서 18세기에는 곡물 경작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조금씩 빼앗아 울타리 쳐가지고 치사한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은 물러나는 거죠. 도시에 어디로 가? 공장으로 가. 그러니까 이 도시의 노동력이 확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농촌에서 땅을 다 뺏겨가지고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노동력이 확보됐고요. 석탄, 철, 지하 자원이 풍부했다는 점. 이 점이 있어서 일찍부터 넓은 식민지를 확보했고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처로 활용이 되었어요.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처가 활용되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산업혁명이 일찍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얘네들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됐습니다. 면직물 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모직물 공업으로 돈 벌었잖아요, 선생님. 근데 모직물과 면직물의 차이를 얘기했죠. 모직물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따뜻해. 고급이야. 고급져. 따뜻해. 고급이야. 그만큼 이제 비싸. 비싼데 무거워. 근데 빨래하기도 힘들어. 빨래 안 해. 그래서 비위생적이야. 그에 반해 빨래가 잘 돼. 가벼워. 싸. 면이. 염색도 잘 돼. 가격도 저렴해. 세탁하기가 좋다니까. 면직물의 수요가 많아져요. 수요가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면직물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공급이 안 된다는 거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따라가. 그러니까 공급이 빨리 되려면 기계가 발명돼야 되는 거예요. 면직물 수요 급증으로 해서 매일 어떻게 사람 손으로 그렇게 언제 다 짜고 있니 그거를. 실을 뽑는 방적기랑 그 실로 직물을 따는 방직기가 개발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 아크라이트의 수력 방적기, 크럼프턴의 물 방적기, 점차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다가 결국은 뭐가 나와요? 증기기관이 개량돼요. 누구? 제임스 와트. 손으로 물레 돌리다가 이젠 기계로 돌린다니까. 그 직물 생산량이 크게 늘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 가내수공업은 무슨 생산이야? 소량 생산이야. 왜 시간이 오래 걸려? 빨리빨리 못 만들어. 그 공장직 이제는 대량 생산이야. 다품종 대량 생산이야. 공장의 기계가 돌아. 이런 원료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교통수단도 발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국 스티븐슨이 개발한 증기기관차, 철도, 제가 다 얘기했죠. 미국의 풀턴의 증기선, 그죠? 원료 제품과 수송에 활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디에도 확산이 된다? 이 산업혁명의 결과 이 영국의 기계와 기술을 도입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19세기에 산업화를 하더라. 그러면서 무슨 경제가 발전해?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해.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요. 프랑스는 석탄 생산이 많이 됐어요. 석탄 생산이. 독일은 정부 주도의 중화공업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다는 거. 미국이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산업화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했다는 거. 러시아는 추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부설됐다는 점. 일본 근대 정치 산업화 추진 아시아에서 제일 빨랐다는 점.
얘네들도 이렇게 다 추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제 기계 공업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된 상품들이 철도나 이런 증기선을 통해 빠르고 멀리 운송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인류의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가 크게 변합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 사회가 아니라 이제 산업 사회로 변화한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합니다. 자본가. 자본을 가진 공장주나 큰 상점의 주인 그리고 은행가들이 자본가에 들어가죠. 또 자본을 갖지 못한 그의 반대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노동자.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데 자본을 갖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생산과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과 소비가 뭐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 이 사람이 애덤 스미스잖아요. 그죠? 뭐 얘기했어? 보이지 않는 손. 국가의 개입, 정부의 간섭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바로 자유방임주의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돼서 사람들의 생활이 이전보다 풍요롭고 편리해졌어. 그건 빚이라고 했어. 산업혁명의 빚이야. 인간의 삶이 편리해졌다는 거. 근데 이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아요. 문제점이 생긴 거죠. 경제 규모가 커지고 풍요로운 삶은 됐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들이 뭔지 지금부터 살펴봐야겠죠? 그죠? 도시 문제 있어요. 도시의 인구가 급증해서 농촌에서 다 도시로 가 이제는.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반마다 앉을 수 있는 자리로 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줬는데 28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밖에 없는데 10명을 더 봐서 38명이 앉을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자리가 없어. 그렇게 해서 예시를 줬는데 왜 38명이면 10명의 자리가 부족하니까 자 주택 부족이야. 주택 부족. 살 곳이 없다니까.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도 이제 생활하고 노숙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씻는 거 뭐 먹고 설거지하거나 씻는 거 또는 여러분들 화장실 쓰고서는 내릴 물 이런 시설이 아직 미비돼 있어. 그러면은 거리에다 다 뭐 하겠다는 거야. 뭐 맨날 똥 싸고 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거는.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되면 비위생적이잖아. 그치? 응? 그래서 전염병이 유행한다 이거야. 비위생적이어서 전염병이 유행해. 또 환경 문제도 생겨. 환경 오염돼. 그리고 도시 문제고 노동 문제는 뭐예요? 뭐가 낮아? 임금이 낮아. 주는 월급은 적은데 주는 건 적은데 일을 겁나 시켜. 장시간 노동 시킨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하자 여기다. 일자리가 있어 없어? 일자리 없어. 너무 사람도 많이 왔잖아. 그리고 기계 돌리는데 이제. 그리고 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제 많이 벌었겠지. 근데 뭐 직책도 올라가고 있는 사람은 더 하고 없는 사람은 없고 빈부격차가 심화됐어요. 이게 여성과 어린이까지 나와서 이제 일을 해. 뭘 할 수 있다고? 왜? 여성과 어린이는 싸니까. 자, 이 모든 일자리 없고 이 모든 탓을 어디에 돌려 이제?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을 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만 알면 안 돼. 그치? 뭐라고 알아야 돼 우리는?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야. 기계 탓을 하고 기계를 부셔. 그죠?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도 개선해주고
그렇지? 임금 인상해주고 자본가 계급이 왔어야지 노동조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러한 사회 문제 다 뭐 문제다?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야. 이걸 이제 얘기하는 사상가들 누구나 사회주의 사상가들이에요. 마르크스와 오원이죠. 빈부격차 심해지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해. 자본가가 이윤을 독점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해요.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바탕으로 한 평등사회 건설을 추구했어요. 이걸 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야. 특히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본가들이랑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를 붕괴시켜서 평등한 사회 건설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어요. 그의 책 자본론에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될 거라고.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되긴 했죠. 러시아에. 그렇죠? 오원 공장주나 뭐 노조 이거는 이상이야. 이 사람 너무 이상이야.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 못 만들어요. 근데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안 되죠. 안 된다고. 쉽게 되지 않죠. 자, 19세기 유럽의 문화. 뭐 어렵지 않죠. 퀴리 부부가 라듐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 일찍 죽어요. 이유가 뭐야? 방사능에 피폭당했어. 그걸 몰랐어. 그치? 린트겐 X선 발견했죠. X 방사선 사진. 그치? 가정용 연구 발명 누구야? 에디슨. 진화론. 적사 생존에 따라 종의 진화가 주장했. 다윈. 그죠? 이거죠? 진화론. 자, 이러한 제국주의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제국주의 빠르게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계속 올라가니까. 제국주의 19세기 후반 유럽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했어요. 자본주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국주의. 자본가들은 자국의 자본주의, 자기들 나라의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발전되길 원해. 그래야 계속 돈을 버니까. 그러면 값싼 원료 공급지가 필요해요. 값싸게 사와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상품 판매 비싸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시장이 필요해. 여러 나라들이 필요해. 유럽에는 이제 더 이상 없어 시장이. 왜냐면 지들끼리 다 이미 했으니까. 남는 자본의 투자처, 남는 자본을 어디다 그래도 팔아칠 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잉여 자본의 투자처로라도 축적된 잉여 자본의 투자처로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해.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식민지가 필요해. 이러니까 제국주의 팽차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응? 욕심이야. 대외 팽창 정책이 시작돼요. 자, 여기에서 쓰이는 지배 논리가 있어요. 첫 번째, 사회 진화론. 그리고 인종주의. 사회 진화론은 스펜서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가인의 진화론을 왜 여기 사회에다 끌고 와? 그치? 반영했어?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합리화하고 강한 나라가 약소국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이에요. 정당화해줬어. 미개한 나라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지배해서. 인종주의 뭐야? 인종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 이딴 게 어딨어. 인종차별 탄압. 그러니까 흑인들의 탄압, 황인종 탄압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그림 뭐라고 했어요? 원주민들이야, 흑인 노예들이야, 뭐 얘네들을 계속 술을 부어. 이 사람 누구야? 자본가야. 술을 부어 눕혀가지고. 얘 누구야? 군인이야. 쥐어짜. 선교사야. 내가 선교사 더 나쁜 새끼라고 했어. 은근 스리슬쩍 다가가가지고 편하게 해주고서는 저렇게 짠다고 짜. 이러한 제국주의의 열강 여러 강한 나라, 그치? 열강들이 침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로 침탈. 아시아
아프리카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해야 되죠. 잘 기억하셔야 돼. 지금부터 여기도 어디를 어느 나라가 어디를 먹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아프리카가 돼 있어. 아프리카인데. 자, 영국은 요걸 했어. 자, 세로의 뭐야? 종단이야. 세로 종. 삼시 어디? 케이프타운, 카이로, 캐리냐, 콜이냐? 콜카타. 그 인도 식민지화했고, 이 삼시 정책 한 이유는 영국이 삼시 정책 한 거는 그 식민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차지했다는 거. 프랑스는 이렇게 자 횡단 정책.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 이미 영국이 아프리카를 많이 가져갔으니까 많이 욕심 안 내고 저쪽 아시아 쪽으로 돌렸어요. 인도 차이나.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대표적으로 베트남. 그래 청나라랑 싸워. 산미 독일도 독일도 근데 여기 가진 거 많이 없어. 계속 그 가지고 먹고 싶은 게 내가 있는데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가 안 내줘. 산비 정책. 그래서 많이 없지만 얘네들은 산비 정책 어디? 베를린, 바그다드, 비잔티움. 태평양 여러 섬 차지했다고 하는데 자, 뭘 차지했냐면 자, 독일은 마셜 제도, 캐롤라인 제도, 차지했어요. 태평양의 여러 섬인 마셜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를 차지했고요.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차지했고요. 자, 미국 중요하다 그랬죠? 미국은 하와이를 통합하고 에스파냐와의 전쟁, 미서 전쟁을 통해서 서바나 통해서 바로 필리핀 괌을 차지했다는 거. 러시아 여전히 계속 내려오려고 하는 거. 근데 영국이 견제. 자, 이 정도. 자,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 안 한 거 있죠? 바로 사슈다 사건.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어떻게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한다고. 근데 누가 양보했어? 프랑스가 양보를 했어. 그죠? 프랑스가 지금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은 그러니까 독일도 견제해야 되고 저기 베트남 쪽에도 군사가 있고 하니까 영국과 영국이 군사도 강력했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관계가 긴장됐지만 영국이 프랑스가 모로코를 각각 세력 안에 두기로 양보하면서 일단락됐어요. 그래서 싸우질 않고 이때 오히려 이제 동맹이 강화된 거죠. 이제 찐친 돼가는 거야, 그렇지? 그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습니다. 자, 중국의 개항. 이게 중국의 개항인데요. 이제 이 중국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좀 근데 지금 벌써 이제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18세기 중반 이후에 청나라는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했다 그랬어요. 서양과. 그 공행은 외공 무역을 독점하던 청나라의 특별 허가를 받은 특허상인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만 서양 애들이랑 무역이 가능해. 근데 어디서만 가능해? 여기 광저우에서만. 그래서 광둥 무역 체제라고 그랬어요. 광둥 무역 체제. 그러니까 서양의 개방해준 항구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공행 무역은.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적자가 심해요. 왜? 영국은 한참 이걸 많이 사갔어. 은이 다 이길 건데 얘네들한테 팔 건 없어. 지금 청나라가 살려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뭐 했어요? 상강무역으로 해서 아편을 팔았어. 아편으로 얘네 청나라를 중독시켜놨어. 그쵸? 중독시키니까 국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국가가 위태로워. 마약 아편 때문에 다 중독돼서 난리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부의 황제는 뭐 해야 돼? 아편을 뭐 해야 돼요? 단속해야 돼요. 인칙서를 보내. 어디에? 광저우에. 아편 다 빼서 불태워.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죠. 그럼 전쟁에서 이기냐고 지냐고? 지지. 왜? 전통의 배와 저 영국의 그 철선과 붙으면 누가 이겨? 중국이 지지. 그래서 난징 조약이 체결돼요. 최초로 불평등한 조약이야. 중국이 맺은 최초의 불평등한 조약이야. 어디에서 맺었어? 난징에서 맺었어. 불평등한 조약이야. 청나라에 매우 불평등해. 자, 상하이와 광저우, 이미 열려있던 광저우 등 5개의 개항. 자, 봐세요. 5개. 상하이, 닝보, 푸저우, 아모이, 광저우. 5개죠. 그죠? 5개가 개항했다는 거. 항구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시라고 했어. 5개 개항인데 다 할 필요가 없어. 상하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내가 넣은 거야. 홍콩 영국에다 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의 150년간 영국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중국 냄새가 안 나. 그죠? 그리고 뭘 폐지해? 공인 폐지해야지. 이것 때문에 불만 많았는데.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 지불해. 이제 졌으니까 지불해야 돼. 손해배상해야죠. 중요해요. 근데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했어. 영국이. 계속 넘봐. 뭘로 해서 명분을 이렇게 전쟁을 할까? 그게 이제 에로 사건이 터져요. 영국의 그 에로에서 국기를 내렸는데, 그쵸? 그걸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들어와. 그지? 영프 연합이 들어와. 이거는 베이징 조약. 결국은 베이징 조약, 텐진 조약으로 10개 항구도 개항했는데, 베이징 조약으로 인코우, 텐진, 죽부, 전정, 난징, 주장, 항코우, 단수리, 타이난, 산토우, 충저우 총 10개. 그 중에 이제 텐진을 개항한. 텐진은 거의 어디 코앞이야? 베이징이 코앞이야. 결국은 베이징까지 들어와요. 누가? 외국 공사. 그러니까 외국의 땅이 생겨. 베이징 안에. 크리스교 포교 자유. 프랑스 선교 다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았겠죠. 이렇게 해서 중국의 문 열려요. 중국의 문이 들어오고 이제 문이 열리고 여기 이제 다 누가 들어가 이제 열강의 침탈이 시작돼. 중국이 먹을 게 많거든. 근데 중국도 바뀌려고 노력했어. 왜? 지금 청나라 정부가 너무 오랜 전통의 봉건 질서에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크리스트교 영향 받은 이 사이비 아저씨 있죠? 홍수전. 태평천국을 건설하겠다. 중국 땅에. 근데 이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이 새로 부흥해야 된다. 태평천국 건설을 얘기했던 이 사람. 천조전무 제도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천조전무제도라는 책을 반포해가지고 토지 균등 분배 그리고 남녀 평등을 주장해가지고 농민들의 이제 그거를 농민층의 환영을 매우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비 종교의 느낌이 나지만 농민층이 좋아해. 왜? 토지 균등 분배 그리고 남녀 평등을 주장했거든. 거기다 악습 철폐인 만주족의 악습인 전족 같은 걸 없애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 많이 따라해 사이비를. 근데 결국 그 안에 내부 분열, 홍수전 죽고 나서 내부 분열 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느냐. 그리고 신사층이 조직한 한족이 조직한 의용군 그리고 외국 군대가 공격을 해서 진압당했고요. 이러한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통해서 서양 무기가 매우 우수하구나 이거를 인식한 누가? 바로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한족 관리예요. 지방에 있던 한족 관리인데요. 이 사람이 승진을 빨리 하게 됐고
서양 무기의 우수성 인식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대식 해군을 만들고 배 사왔죠. 무기 생산하는 군소 공장 설립했죠. 무기 만들어요. 금능기기국. 그리고 유학생 파견을 해서 배워와, 기술 배워와 해가지고 우리는 중국의 몸 그대로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하는데 서양의 기술만 우리가 좀 따와서 해보자 해가지고 중체서용으로 양운동이란 걸 해요. 근데 이 한계점이 중요하죠. 정부의 체계 없이 정부 주도가 아니야. 중앙의 주도가 아니야. 지방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 거야. 그러니까 뭐 계획도 없이 한 거고 돈도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노력한다고 해서 해봤는데 누구한테 져? 일본한테 져. 너무 충격에 빠져요. 국력이 증대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 그게. 서양 기술만 도입하려던 청나라의 노력이 그 한계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계, 그러니까 왜 서양의 기술만 바꾸려고 했느냐. 기술만 가지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해서 모든 걸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 변법 자강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체제까지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 그래서 요 사람 캉유웨이라는 지식인이 대표적인데, 캉유웨이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추진해보자. 일본 딱 바뀌었잖니? 황제인 광서제 요 사람을 설득해.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의회 설립, 입헌군주제 하나 했어요. 그리고 근대교육 실시하고 신식군대 양성 개혁 추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 사람 광서제는 허수아비야. 중국의 청나라 멸망에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이 사람이 완전 권력자라니까. 이 사람이 보수파란 말이죠. 정변을 일으켜서 중단시켜요. 왜일까요? 이게 싫어 이거. 자기가 가진 권력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 청나라 집권데. 이렇게 계속 개혁들이 잘 안 돼. 줘야지. 마지막 의화단 운동. 서양 세력의 침략에 저항했어요. 계속 이 개혁도 잘 안 되고 외세의 침략에 아주 막 이런 중국의 위기의식, 중국이 위험하다 이런 위기의식이 고지되니까 의화단이라는 애들이 산둥반도에서 조직됐고요. 얘들이 선교사와 교회를 공격해. 서양 애들이 한 것들을 이제 파괴하기 시작해요. 결국 베이징까지 진출해요. 그래서 외국공사관 구역을 포위해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큰일 나지. 왜? 다른 나라 짱이잖아 거기는. 8개 연합국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8개 연합국. 영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8개 연합국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요. 그리고 신축조약 체결합니다.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된 거 허용, 막대한 해외 배당금 지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해혁명인데요. 의화단 운동 실패했죠. 청정부가 개혁을 하려고 했어. 근데 개혁을 잘 안 해주고, 그리고 결국 지 권력들을 못 내려놔. 청왕조의 무능함이 계속 드러나. 각지에서 청나라 이제 끝내자는 혁명 운동이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그죠?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야. 이때 등장하시는 분, 누구? 중국의 아버지. 공화제 정부 수립을 목표로 중국 동맹회를 결성했어요. 그리고 삼민주의를 혁명 이념으로 삼았죠. 민족, 민권, 민생. 민족주의는 만주족이 세운 청을 타도하고 한족의 국가를 세워라. 민권주의, 공화제 국가를 수립하자.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의한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공화제 국가를 수립하자. 민생, 토지 균등 분배와 같은 제도를 해서 개혁하자. 이걸 얘기했던 게 순원입니다. 순원.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무장봉기해서 청왕조를 무너뜨리자 얘기를 한 거죠. 신해혁명 1911년에 일어납니다. 이 신해혁명은 청정부가 민간철도 국유화를 선언해요. 이러한 혁명 분위기가 고조돼 있는데 이 민간철도, 청정부가 돈이 없다고 이 민간철도를 있잖아요. 그죠? 담보로 잡았어요.
그래서 뭐 해? 외국의 자본, 외국의 돈을 대출해, 대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요. 우창에서 신군의 봉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했죠. 황제가 자 가서 다 가서 봉기를 진압해. 근데 갔어. 신군이 갔어. 신군 새로운 군대에 갔어. 근데 젊은이들이 많아. 누구의 그 영향 많이 받았어. 이 사람의 영향 많이 받아서 책도 읽고 교육도 받았어. 얘네들이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왜 황제의 명에 따라서 저 황제 지금 무능한데? 그래서 이 신군들이 내려왔다가 뭐해? 우창에서 봉기를 일으켜. 여기에서 봉기를 일으켜. 이게 우창 봉기 내용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돼요. 그리고 결국 커져서 어디? 난징. 여기에 털을 잡고 여기서 중화민국을 수립하죠. 베이징 황제 입장에서는 요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청나라 정도 황제가 누구한테 강력한 장군 누구를 위안스카이 원세계를 보내요. 그래서 진압하게 했는데 오히려 갔다가 누구랑 타협을 해요? 순원이랑 타협을 해요. 순원이랑 타협을 해서 갑자기 뭐해? 너 가서 베이징 가서 무너뜨리게 해주면 내가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 그러니까 지금 이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난 이게 최초의 공화국이거든. 순원이 임시적으로 대총통이 됐어요. 임시잖아. 근데 이제 위안스카이한테 얘기해. 너 대총통 잘 줄 테니까 가서 네가 좀 청나라 멸망시켜.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가서 청나라 멸망시켜요. 근데 이제 대총통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해? 나 다시 황제가 되고 싶어. 나 황제 부활을 시도해. 미친 거지? 근데 이제 시도하다가 사망을 해요. 그 다음에 중국이 다 갈라져. 각각 성에 있는 군벌들, 군사를 가지고 있는 군사력 기반으로 지방 행정을 장악한 군부 세력이 서로 뭐해? 싸워요. 누가 저 베이징의 짱이 될 것이냐, 누가 일장 될래?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사단원이죠. 우리 배움책 정리는 영상을 제가 따로 뽑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많이 길 것 같거든요. 4단원으로 일단 마무리했고 5단원 짧으니까 5단원은 전체가 아니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만이니까 그것만 살짝 정리하고 저 배움책 그 5단원 뒤에다가 이제 배움책 내용 저 배움책의 답안이 정리된 거를 한번 싹 훑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4단원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내용이 좀 길 거예요. 지금 이 4단원은 그렇죠? 많이 길 거예요. 일단 3단원보다 길는데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5단원은 생각보다 또 짧게 할 거예요. 5단원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만 하면 되니까 미안한데 거의 러시아 혁명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 길진 않을 거예요. 1시간 안으로 끊을게요. 알겠죠? 배움책까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볼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시고 열심히 들어봅시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